여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국의 콘텐츠들은 전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의 강의 중에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교수는 중국인의 말을 유심히 듣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했고 이내 모든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하오란이라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여러 감정이 들게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제 눈을 뜨게 만들어준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깨어있는 사람 취급을 받곤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며 점점 성장해갔고 저도 언젠가는 한국 문화를 따라해서 저만의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런칭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할 기회는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따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처럼 세련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부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인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안 씻고 다니기도 하고 얼굴도 한국인들에 비한다면 전부 촌스럽게 생겨서 도저히 제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운 좋게 꽤 괜찮게 생긴 인재들을 찾는다고 해도 이들은 전부 뒤통수를 친다거나 돈을 너무나도 밝혀서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죠. 자연스레 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제 회사는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렸고 저는 제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른 채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 불러일으키곤 했죠. 한국은 중국에 비한다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나라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중국의 문화를 따라하기 바쁜 소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중국보다도 훨씬 문화적으로 뛰어난 선진국이 된 건지 이해가 안 갔고 한류라는 문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류는 그야말로 10여 년 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서 발전시킨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한류 문화가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브랜드는 역사와 발전사가 있지만 한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 이들은 분명히 옛날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고 운 좋게 세계 시장에 먹혀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음식이나 의복, 역사 등 여러 가지를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문화 도둑국이니 이건 분명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질 무렵 부모님께서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하오란, 넌 아직 젊고 새로 도전할 기회가 많단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만 말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떠니? 부모님께서는 미국의 여러 명문대에서는 기부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게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테니 새로운 꿈을 가지고 노력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제안이 매우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콘텐츠 시장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곳에서 콘텐츠 및 경영에 대해 공부한다면 분명 전보다는 나은 사업을 일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대라고 꼽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 적응은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저는 사립학교를 나와 영어는 진작에 배운 상태였고 미국에는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기도 편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비교적 쉽게 입학하게 되었음에도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유학생들의 외모는 아무리 봐도 중국인들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부 키도 작고 촌스럽게 생겼지만 한국인들은 거의 다 세련되게 생겼더군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외모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기에 저는 이게 중국의 태생적 한계인가 싶어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다들 중국인들끼리만 다니고 중국인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반해 한국인들은 다른 미국인들이나 유럽 학생들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들이 외모 덕분에 혜택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같은 동양인이지만 한국인들의 외모만은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는 어딘가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여론을 조성했어요. 한류의 근원은 사실 중국이고 따라서 K-팝은 마땅히 아시안 팝을 상징하는 A-팝으로 불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시나 중국인 학생들은 저 의견에 동참해줬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A-팝 동아리도 만들고 아시아 드라마 동아리도 만들며 활동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중국을 묻히다 보면 언젠가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껴서 상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더군요. 그들은 A-팝이라는 용어를 인정해주지도 않았고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에 숟가락을 얹을 생각하지 말라며 저희에게 비난을 가하는 학생들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에서 한국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림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동아시아 지정학 수업을 듣던 와중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발전사를 설명하시며 요즘은 자신의 딸도 한국 문화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며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강하고 빠른 유행을 선도한 문화는 없었다며 한국을 칭찬하셨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당연히 그건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니까 갑작스러웠던 거고 중국의 거신이 강하고 빠르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유행하는 한류는 전부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었고 옛날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문화를 즐기는 게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한국은 예로부터 문화나 예술로서 유명한 국가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은 남의 문화를 도둑질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다른 중국 학생들도 박수를 보내며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제 논리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동의의 행동과는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흥미롭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니 저는 중국 학생들의 주장에 늘 감탄하곤 합니다. 중국 학생들은 정말 소설가나 할 법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어떤 문화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교수님의 반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다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역시 대답하지 못하는군요. 당연합니다. 학생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문화는 애초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퍼질 만한 능력이나 매력을 가진 적이 없고 현재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는 알아도 중국의 문화는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중국이나 다른 문화권으로 퍼져나간 사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그저 기술 강국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와 예술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수출하던 나라거든요. 고려 시대의 한류라고 볼 수 있는 고려양은 원나라와 명나라에 널리 퍼졌고 이들은 고려인들의 겉모습을 따라하며 흉내내곤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토록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문화는 갑자기 나타난 것도 중국 문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매체가 발달한 지금에서야 우리가 한국 문화에 눈뜨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간 게 아닌 오히려 중국이 옛날부터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다니 저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제게 조금의 틈조차 주지 않으셨죠. 고려양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청자 도자기로 매우 유명했거든요. 고려의 청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죠. 특히나 고려청자 장인 등 한국의 다양한 기술자들은 중국에서 매우 존중받고 귀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소리죠.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에 발생한 임진왜란에서 일본군들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한국의 숙련된 장인과 기술자들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갔거든요. 한국의 여러 예술들은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일본은 납치한 한국 장인들의 기술 덕분에 문화, 특히 도자기 기술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어서는 아픈 역사지만
이렇듯 한국의 문화는 원래부터 매우 융성했고 주변국들에게 있어 부러움과 존경을 사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갖추게 된 것이 아닌 수천 년 동안이나 발전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한국을 인정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 문화가 그렇게나 잘났다면 왜 일본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후에나 흥행하게 되었냐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여유 있게 웃어 보이며 답변을 이어나가더군요. 왜인지는 학생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며 모든 것을 약탈하고 파괴했기 때문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점령당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 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재들은 전부 소실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수탈에도 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기록 하나를 제시해보죠. 비율만 놓고 따져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예술가와 장인들에 대한 수탈은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반대로 인명피해는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중국 측이 훨씬 많거든요. 일본은 한국 문화의 융성함과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재와 예술 장인들을 전부 수탈하고 훼손했으나 중국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장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문화적인 손해를 거의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의 침략에 항거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숨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반격과 항일운동이 열린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아무런 저항도 못한 중국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와 학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교수님과의 토론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반박하며 잽을 날릴수록 교수님은 주저없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제 두뇌를 뒤흔들어 놓았고 저는 이제 그로기 상태에 몰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남아있던 문화재와 장인들까지 전부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야말로 전후의 한국은 찬란한 역사만 남았지 실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겐 근육이 남았습니다. 중국은 문화를 수출해 본 적이 없어서 근육이 생긴 적도 없지만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한국에겐 근육이 남아서 이들의 융성한 문화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보세요.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밖에 남지 않았던 한국인데 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는 50년 뒤에 중국을 문화적으로 완전히 점령해내고 맙니다. 이들에게 역사, 즉 근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의 문화시장을 지배한 것은 그저 50년 만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본의 침략과 한국전쟁을 치르기 전이 원래의 찬란했던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정말로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승산이 없는 토론이었고 이럴수록 중국의 이미지만 나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치 없는 다른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 밑에 있는 아류국가 아닌가요? 요즘은 기술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깟 문화가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현재의 중국 기술은 한국을 아득히 추월한 지 오래고 결국 힘이 있는 국가가 문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봐요 학생, 만약 고성능의 중국 차량과 평범한 독일 차량이 있다면 학생은 어떤 차량을 선택할 거죠? 학생은 중국인이지만 아마 독일 차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차량 제조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국가로 독일산 차량의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휴대폰 제조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 보급형 삼성 휴대폰과 고급형 중국제 휴대폰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과연 여러분들 중에 좋은 부품을 사용한 고급형 중국제 휴대폰을 선택할 학생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내 한국과 삼성을 외치기 시작했고 중국을 선택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인 저조차도 중국제 휴대폰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은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넘은 기술 강국이 된다고 해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저 메이드 인 차이나일 뿐인 것이죠. 아무도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중국 기술에 대한 압도적 우세의 증거를 인지한다고 해도 아무도 중국 브랜드 자체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현실이죠. 당연하게도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는 한국가나 브랜드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거쳐서 형성해온 역사적 발자취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전통과 근본이 있는 국가였고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형성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란한 역사가 뒷받침되어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고도 한강의 기적을 아무도 이뤄내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원래 흐름을 되찾아가는 것뿐이고 이들은 원래부터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제국들을 매혹시키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문명국가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교수님께서는 저를 정확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얼마 전 에이팝 동아리를 홍보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국에 묻어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실소가 나오더군요. 중국은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중국은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강점에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하고 창조하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국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예컨대 찜질방을 살펴봅시다. 대중목욕탕과 사우나 시설은 당연히 한국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조를 뛰어넘어 버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우나 하면 한국을 먼저 떠올리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우나와 목욕탕 외에도 식당과 수면 공간, 오락실, 헬스장, 그리고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여러 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다른 활동을 즐길 수 있죠. 이곳에서 제공된 유니폼을 입고 다양한 테마의 사우나를 경험해보고 한국의 전통 과자나 계란을 먹을 수도 있을 뿐더러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자는 경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나라의 사우나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야말로 현지화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찜질방의 사례를 볼 때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따라하기만 한다고 해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있느냐의 차이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가능성은 있죠. 중국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이들만의 강점은 분명히 있고 각 민족들이 존중받고 이들이 가진 매력들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국도 분명히 한국처럼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일순간 열화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할 뿐이었죠. 저는 무기력하게 제 조국이 한국에 의해 짓밟히는 장면을 지켜만 봐야 했고 학생들의 함성 소리는 마치 중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아무런 저항도 못했다는 교수님의 강의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만의 강점을 끄집어낼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손으로 문화를 파괴했고 한국을 베끼는 것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내 전술은 중국의 오랜 특기이고 한국의 콘텐츠를 잘만 베낀다면 압도적인 중국인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한류의 흐름을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릴 수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